휴대폰에 담긴 소박한 사진 한 장. 이준호가 박지영을 안고 김우진과 박하윤이 강릉으로 떠날 짐을 실은 회색 SUV 옆에서 미소 짓고 있다. 때는 2012년 7월이었다. 2년 후 영동고속도로변에 버려진 주유소 뒤편에서 일꾼들이 먼지 쌓인 팔레트를 옮기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발견한다. 낡은 상자와 오래된 타이어 사이에 부분적으로 숨겨진 녹슨 사슬로 묶인 검은 봉투 4개. 이준호 가족과의 연관성은 즉각적이고 끔찍했다. 그 7월의 토요일 성남에서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렸다. 박지영은 이미 잠에서 깨 전날 밤 준비한 목록을 3번째로 확인하고 있었다. 수영복, 선크림, 약, 서류, 충전기 등 모든 것이 늘 그랬듯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39세의 격리 보조원인 그녀의 성격은 특히 2년 만에 떠나는 첫 가족여행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이준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직장에서 인쇄해온 카카오 앱이 지도를 훑어보고 있었다. 정비기술자로서 그는 도로를 잘 알고 있었고 강릉까지 가는데 교통 상황과 정체에 따라 5번일 6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원도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오후에 약간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13세의 김우진은 이미 잠에서 깨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여행을 위한 재생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청소년은 새로운 노래들을 다운로드했고 가는 길에 아빠에게 들려줄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의 이어폰은 휴대용 충전기와 전날 밤 따로 챙겨둔 간식 몇 개와 함께 배낭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10세의 막내 박하윤은 아직 작은 곰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박지영은 부드럽게 그녀를 깨우고 옷 입는 것을 도와주며 아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가장 좋아하는 물통을 잊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가족의 회색 SUV는 전날 밤부터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준호는 일주일 동안 완전한 점검을 마쳤다. 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다. 2개의 주요 여행 가방은 이미 트렁크에 있었고 음료와 샌드위치가 담긴 보온 가방도 함께였다. 오전 7시 5분 마침내 집을 나설 때 박지영은 시동생 박민준에게 출발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이제 강릉으로 출발해요.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별일 없으면 오후 중반에 도착할 거예요. 박민준은 좋은 여행을 빌어주었고 도착하는 대로 호텔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예약은 3주 전에 확인되었다. 강릉 북부 지역의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3박. 이준호가 직장에서 특히 힘든 한 해를 보낸 후 가족에게 약속했던 선물이었다. 아이들은 해변을 보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어쩌면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성남시의 교통은 토요일 아침치고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성남대로를 따라 영동고속도로 입구로 향했다. 박지영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강릉에 사는 여동생 박혜진의 메시지에 답장하고 있었는데 박혜진은 식당과 방문할 장소에 대한 여러 권유를 해주었다.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박하윤이 뒷좌석에서 20분밖에 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조급하게 물었다. 5시간 정도 남았어, 우리 아가. 이준호는 백미러를 조절하며 대답했다. 가는 길에 다리 스트레칭 하려고 몇 번 멈출 거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야. 김우진은 이어폰을 끼고 가져온 공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작은 스케치로 기록하며 가족 여행을 담는 것을 좋아했다. 박지영은 백미러로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을 알아차리던 아들의 모습을 기억했다. 영동고속도로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경기도의 풍경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길이었다. 이준호는 직장 때문에 여러 번 다녔던 길이었다. 그는 구분길, 오르막길, 더 조심해야 할 지점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7월의 토요일은 모든 것이 조용한 가족여행에 완벽해 보였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날이 그들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 될 것이라는 점과 박지영이 차고에서 찍은 짐을 실은 SUV 옆에서 4명이 미소 짓는 그 소박한 사진이 이준호 가족의 완전하고 행복한 마지막 기록 사진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오전 9시 15분 이준호 가족의 회색 SUV는 영동고속도로의 첫 번째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했다. 전자 시스템이 차량 통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며 여행의 첫 공식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준호는 문제없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글로브 박스에 넣은 다음 시속 90km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운전했다. 도로는 그 초기 구간에서 좋은 상태였다. 박지영은 경기도의 풍경을 감상하며 특히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산과 들판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이것 봐, 얼마나 예뻐.
그녀는 뒷좌석의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김우진은 그림을 멈추고 이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몇 대의 자동차와 트럭이 자신들을 추월하거나 자신들이 추월하는지 세는 것을 좋아했다. 아빠, 저 트럭 벌써 2번이나 우리를 추월했어요. 그는 건설 자재를 실은 화물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하윤은 좀 더 조용히 곰 인형을 가지고 놀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박지영이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던 물병에서 물을 달라고 했다. 하윤이는 파도 크기와 모래에서 놀 수 있는지 등 해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경 그들은 잠시 멈춰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고 이준호는 기름이 절반 정도 남아 있었지만 더 넣으려 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는 박지영에게 말했다. 성남시에서 주유하고 가는 김에 간식도 좀 사자. 그들이 고른 주유소는 성남시 시내에 있었다. 작지만 번화한 도시였다. 잘 갖춰진 편의점과 깨끗한 화장실을 갖춘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이준호는 주유기 근처에 차를 세우고 주유를 시작했고 박지영은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려갔다. 편의점에서 그들은 물, 음료수, 과자 몇 봉지와 아이들 과자를 샀다. 김우진은 진열대에서 발견한 만화책을 골랐고 박하윤은 기념품 코너에 있던 돌고래 모양의 열쇠고리에 관심을 보였다. 박지영은 딸에게 여행 기념품으로 작은 선물을 갖게 했다. 주유소 직원은 친절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가족의 목적지를 묻고 그들이 강릉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즐거운 여행을 기원했다. 이맘때 강릉은 정말 아름다워요.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준호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항상 여행 중에 그랬던 것처럼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채널을 구독해서 이와 같은 더 많은 실화를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시 45분, 그들은 다시 영동고속도로에 올랐다. 다음 구간은 그들을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로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로 안내할 것이다. 이곳은 구불구불한 길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했지만 특정 지점에서는 운전자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했다. 박지영은 동생 박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성남시 지났어. 아직까진 다 괜찮아. 아이들 신나 있고 준호 조심해서 운전 중이야. 비만 안 오면 일찍 도착할 거야. 오전 11시 30분 그녀가 보낸 그 메시지는 가족과 외부 세계의 마지막 직접적인 접촉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침에 확인했던 일기예보가 맞기 시작했다. 특히 해안 쪽으로 어두운 구름이 지평선에 형성되고 있었다. 김우진이 먼저 알아챘다. 아빠 비 올 것 같아요. 이준호는 앞유리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는 비 오는 날 여러 번 운전했었다. 정오쯤 작은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도로를 약간 더 미끄럽게 만드는 가느다란 보슬비였다. 이준호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 와이퍼를 간헐적으로 켰다. 엘루비는 접지력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박하윤은 졸리기 시작하여 뒷좌석에서 김우진 옆에 웅크렸다. 박지영은 돌아앉아 가져온 가벼운 담요로 하윤이를 덮어주었다. 아가, 잠시 자렴. 그녀는 속삭였다. 일어나면 거의 해변에 도착할 거야. 12시 20분, 비가 조금 더 거세졌다. 경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도로 일부 구간에 낮은 안개가 껴서 시야를 줄였다. 다른 운전자들도 속도를 줄이고 예방 조치로 라이트를 켰다. 그때 이준호 가족은 영동고속도로 구간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한적한 측면 진입로가 있는 주유소가 있었다. 그 비오는 토요일에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그 장소는 2년 후에 녹슨 사슬로 묶인 검은 봉투 4개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악몽의 유령처럼 망각에서 솟아나면서 드러날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원도 해안을 따라 산과 계곡을 가르는 아스팔트 상처처럼 구불구불했다. 그 7월의 토요일 12시 20분부터 1시 30분 사이에 도로는 특히 위험했다. 간헐적인 보슬비는 포장도로에 미끄러운 막을 만들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낮은 안개는 여러 지점에서 시야를 줄였다. 이준호는 운전대에 손을 굳게 잡고 앞 도로에 집중했다. 그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것의 위험, 특히 그곳과 같은 산악 구간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의 SUV는 점차 악화되는 기상 조건을 존중하며 속도를 줄인 채 계속 달렸다. 하늘이 더 흐려지고 있어. 박지영은 산 위로 쌓이는 어두운 구름을 관찰하며 말했다. 비는 강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고 2배의 주의를 요구하기에 충분했다. 김우진은 그림 노트를 치우고 이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풍경에 주의를 기울였다. 영동고속도로의 그 특정 구간에는 유지보수 공사로 인해 임시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는 몇 군데가 있었다.
주황색 코는 차선 변경을 나타냈고 일부 장소에서는 도로가 좁아져 운전자들이 속도를 더 줄여야 했다. 이것은 비 오는 계절 동안 흔한 불편함이었다. 성남시에서는 인프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하윤은 차량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이끌려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민형을 가슴에 꼭 안고 가끔 잠꼬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지영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고 자신의 어린 시절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1시경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가을 위에 다리가 있는 구간을 지나쳤습니다. 비 때문에 물이 더 풍부하게 흘렀고 엔진 소리와 와이퍼 소리에 섞여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우기 동안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빠? 김우진이 장거리 여행에서 10대들이 흔히 보이는 불안감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대시보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힐끗 보았습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남았어. 날씨를 고려하면 잘 가고 있어. 박지영은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박혜진이나 다른 가족들의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간의 휴대전화 신호는 간헐적으로 두세 칸을 오갔습니다. 산이 자주 통신탑 수신을 방해하는 그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영동고속도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와 강릉을 오가는 전기노선 화물차들, 그들처럼 여행하는 관광객 차량들, 그리고 그 도로의 특성을 잘 아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치고는 통행량이 적당했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았고 완전히 비어있지도 않았습니다. 1시 20분경 그들은 특이한 주유소 지역에 접근했습니다. 주요 도로의 크고 붐비는 주유소와 달리 이 주유소는 뒤편으로 통하는 측면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달 전에 폐쇄된 트럭 세차 구역이 있었습니다. 측면 입구는 주로 공간이 필요한 화물차나 주요 구역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어 하는 운전자들이 이용했습니다. 비 오는 그 토요일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뒷부분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지영의 가족은 1시 40분경 그 구간을 지나쳤습니다. 정확히 비가 강해지고 안개가 짙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주유소 뒤편에 직원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트럭 운행은 주로 주중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처 자동차 부품점의 보안 카메라는 그 순간 주유소 측면 입구로 진입하는 어두운 SUV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조건과 녹화 각도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나 탑승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박지영 가족이 그 지역에 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기록 이후 박지영 가족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후 하이패스 통과 기록도, 신용카드 구매 기록도, 휴대전화 활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 가족이 그 비 오는 7월 오후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주유소는 다음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주유소 뒤편 폐쇄된 세차 구역에 정확히 2년 동안 숨겨져 있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영원히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어야 할 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말입니다. 박지영의 동생 박혜진은 오후 4시 30분 강릉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7월의 토요일 오후 언니 가족은 최소 1시간 전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박혜진은 언니를 잘 알았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항상 도착했음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혜진은 박지영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언니가 휴대전화를 끄거나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이준호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것처럼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가족이 예약한 호텔에서는 리셉셔니스트가 도착하지 않는 손님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은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6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기 동안 약간의 지연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에 박지영의 전화를 받았던 박민준도 저녁 늦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을 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 중 누구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화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박혜진은 언니 가족이 계획을 바꿔 다른 곳에 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릉의 몇몇 호텔까지 차를 몰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 도시를 잘 알았고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때때로 대체 숙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소 5군데의 숙소를 방문했지만 박지영 가족의 특징을 가진 가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준호와 박지영 가족. 밤 8시경 박혜진은 더 이상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당국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강릉 경찰서에 전화하여 오후에 도착했어야 할 한 가족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녀를 응대한 경찰관은 예의 바랐지만 실종 신고를 공식화하기 전에 최소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새도록 박혜진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매시간 박지영과 이준호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매번 똑같이 좌절스러운 결과만 얻었습니다. 박지영의 음성사서함에는 즐거운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지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전화드리겠습니다.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혜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주는 혹시 가족이 어떤 이유로 성남시 집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해서 가봤습니다. 그는 매형의 집 열쇠와 알람 코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잠겨 있었고 알람은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아무도 돌아왔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일요일, 박혜진은 강릉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최근 사진, 차량 정보, 계획된 경로 세부 정보, 호텔 예약 사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를 응대한 경찰 당국은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온 가족의 실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성남시와 강릉 사이의 경로를 따라 병원들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날의 날씨 조건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병원에 연락했지만 이준호 가족의 특징을 가진 누구도 치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기록은 토요일 아침 회색 SUV의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변 주유소에서 발견된 영수증 또한 찾아냈고 가족이 오전 10시경 그곳에 들렀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어딘가를 지나갔다는 마지막 구체적인 단서였습니다. 박민주는 박지영과 이준호의 휴대폰 번호를 당국에 제공하며 통신사에 연락하여 마지막 기지국 신호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술조사 결과 두 기기 모두 오후 1시 40분경 강원도 부근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영동 고속도로를 순찰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순찰차들은 해안도로 전체를 수색하며 낭떠러지, 휴게소, 그리고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났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도로 근처의 농촌 지역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은 개인주택, 보조도로, 심지어 차량이 버려졌을 수 있는 장소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회색 SUV와 4명의 사람들이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첫 몇 주 동안 박혜진과 박민주는 당국과 매일 연락하며 수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실종 사건에서 처음 며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이 한국 서해안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실종 2주 후 박혜진은 다음 2년 동안 자신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사로서의 직업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언니 가족을 찾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저축과 박민준의 도움으로 그녀는 강원도 해안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색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강릉의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습니다. 박혜진은 회색 SUV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여행 아침에 집차고에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실종이라는 글자가 상단에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고 각 가족 구성원의 개별 사진과 차량 정보가 뒤따랐습니다. 박민주는 친구, 동료, 성남시 이웃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매주 주말 이 그룹은 지역의 여러 도시로 가서 포스터를 배포하고 기둥에 붙이고 상점에 남겨두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오인 단서는 실종 3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속초의 한 상인이 이준호 가족의 특징을 가진 가족이 자신의 가게에서 음료와 선크림을 사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과 박민주는 즉시 그곳으로 운전해 갔지만 그 사람과 자세히 이야기한 후 그것이 성남시에서 온 다른 관광객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월 실종 2달 후 박혜진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양의 한 호텔에서 일하는 여성이 김우진과 박하윤과 매우 흡사한 아이들이 해변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성인들과 함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박혜진은 부에리아스행 첫 버스를 탔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미초아칸에서 온 가족으로 경기도로 휴가를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수색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박혜진은 페이스북과 다른 플랫폼의 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진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되어 다른 경기도 지역과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했다. 경기도 내 여러 도시의 카카오톡 그룹이 만들어졌다. 택시기사, 상인, 호텔 및 식당 직원들은 가족의 사진과 수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았다. 박혜진은 강릉에서부터 경기도 전역에 이르는 연락망을 구축했다. 2014년 겨울, 당국은 공식 수사 강도를 크게 줄였다. 이 사건은 범죄 증거 없는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사실상 적극적인 수색이 축소될 것임을 의미했다. 박혜진은 이 결정에 분개했지만 주로 자신의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민주는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던 사립탐정에게 연락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전문가는 모든 문서를 분석하고 여행 경로를 방문했으며 경찰에 신문받았던 사람들과 대화했다. 그의 결론은 실망스러웠다. 추가적인 물리적 증거 없이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었다. 실종 1주년이 되는 날, 박혜진은 성남시 중앙광장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경기도에서 실종된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수십 명이 참석했다. 그것은 연대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1년 내내 어떤 구체적인 답도 없이 흘러갔다는 고통스러운 확인의 순간이기도 했다. 2013년 내내 박혜진은 가족 구성원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산발적인 전화를 계속 받았다. 성남시의 한 젊은이는 김우진이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강릉의 한 아주머니는 박지영이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다. 이 모든 단서들은 조사되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박혜진의 희망은 점점 더 어두운 결의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진실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병원, 연관실, 파출소를 방문하며 항상 사진을 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 2014년 3월, 박민주는 박혜진에게 직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려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 자신도 수색에 투자한 시간과 돈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혜진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자신의 조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경기도에 흩어져 있던 포스터들은 햇빛과 비에 바래기 시작했다. 많은 포스터는 제거되거나 다른 광고로 덮였다. 박혜진은 주기적으로 포스터를 새로 붙이려고 했지만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연대했던 일부 상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사업장에 포스터를 붙이지 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실종 후 두 번째 겨울 동안 박혜진은 주말마다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며 길을 따라 있는 모든 주유소, 식당, 상점에 들르는 강박적인 루틴을 개발했다. 그녀는 직원들과 대화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2년 전 가족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2014년 8월, 이러한 일상적인 방문 중 하나에서 박혜진이 주유소 매니저와 대화하고 있을 때 건물 뒤편에서 소음을 들었다. 직원들은 오랫동안 비활성화되었던 구역을 개조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날 아침 발견하려는 것은 수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고 박혜진이 동시에 알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답을 가져올 것이었다. 발견이 이루어진 고속도로변 주유소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시설은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내륙과 해안을 오가는 화물 트럭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주요 주유기 외에도 뒤편에는 대형 차량 세차를 위한 특정 구역이 있었다. 이 세차 구역은 2012년 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배수 시스템 문제와 환경 문제로 인해 소유주가 일시적으로 폐쇄하게 되었다. 그곳은 2년 넘게 방치되어 상자, 팔레트, 낡은 타이어 및 기타 갈 곳 없는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방치된 기간 동안 그곳에 간혹 출입하는 유일한 사람은 야간 경비원이었는데 그는 한 방을 청소 용품 보관실로 사용했다. 출입은 평소 닫혀있던 연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역은 주유소 본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오래된 세차구역의 구조는 견고했다. 산업용 타일벽, 배수를 위한 경사진 콘크리트 바닥, 큰 배수구, 그리고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던 환기 시스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에는 습기처럼 보이는 어두운 얼룩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쌓인 먼지와 관리 소홀의 결과였다. 주유소 소유주인 김진성 씨는 2014년 8월 이 구역을 완전히 리모델링할 때라고 결정했다. 아이디어는 그 공간을 작은 시장이나 상점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편의점으로 확장하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청소하고 정의 및 수리 시설을 점검하며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이 작업을 위해 고용된 작업팀은 박민준을 포함한 5명의 인부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상업시설 리모델링에 익숙한 숙련된 전문가들이었다. 첫 근무일에 그들은 활용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고 폐기해야 할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아침, 그들은 세척구역 뒤쪽에 쌓여있던 목재 팔레트를 옮기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그 코너에서 청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에 가장 많은 양의 잔해물과 쓸모없는 자재들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첫 팔레트들을 치우자 오래되고 젖은 판지 상자, 비어있는 페인트 캔 몇 개,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타이어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폐기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다. 작업자들은 체계적으로 물건들을 계속 치우며 외부 마당에 정돈된 더미를 만들었다. 팀의 가장 젊은 작업자 중 한 명인 김우진이 팔레트와 무거운 상자에 부분적으로 덮여있던 플라스틱 방수포 아래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차렸다.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그가 박민준에게 말하며 방수포 아래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리켰다. 박민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해당 구역을 덮고 있던 마지막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플라스틱 방수포를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모든 인부들의 작업을 즉시 멈추게 했다. 그곳에는 분명히 부피가 큰 무언가를 담고 있는 녹슨 흔적이 역력한 사슬로 묶인 4개의 커다란 검은색 봉투가 있었다. 봉투의 모양과 무게는 그 내용물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20년 이상 건설 분야에서 일해온 박민준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의 냄새는 강하고 불쾌했다. 수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 스며든 습기, 부패, 그리고 화학물질의 혼합 냄새였다. 봉투를 묶고 있던 사슬은 너무 녹슬어서 어떤 곳은 끊어져 있었다. 그로 인해 봉투의 플라스틱 재료 중 일부가 드러났는데 이 또한 손상된 흔적을 보였다. 주유소의 소유주인 김우진은 즉시 작업자들의 연락을 받았다. 그 발견물을 보았을 때 그는 눈에 띄게 충격받았다. 그는 그런 물건들의 존재를 몰랐고 그 구역은 2년 이상 비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첫 반응은 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시 경찰이 1시간도 채 안 되어 현장에 도착했다. 첫 요원들은 해당 구역을 완전히 봉쇄하여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기술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했다. 작전 조정관은 즉시도 경찰과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며 이 사건이 전문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임을 인지했다. 기술 감식팀은 오후 동안 도착했다. 법의학 사진사들은 봉투의 위치, 구조 내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발견된 환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모든 각도가 기록되었고 근처의 모든 물건이 분류되었으며 바닥의 모든 흔적이 분석되었다. 수사관들은 발견 장소가 전략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유소를 이용하는 어떤 사람의 시야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접근은 닫힌 문으로 통제되었고 그 구역은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실종 사건과 일치하는 기간 동안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감식 작업 중에 추가 증거도 발견되었다. 무거운 물건이 끌려갔음을 시사하는 바닥의 흔적들, 배수 시스템이 집중적인 청소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후들, 그리고 주로 옛 세척 구역의 다른 지점에 흩어져 있는 봉투를 묶었던 것과 유사한 사슬의 잔해들이었다. 박혜진은 박민준의 전화를 통해 발견 소식을 들었을 때 강릉에 있었다. 그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지만 보안 경계를 통제하는 요원들에 의해 접근이 저지되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며 수사관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2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을 때가 마침내 온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소식은 지역에 빠르게 퍼졌다. 지역 언론인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국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도록 유지되었다. 공식적인 확인 없이도 모두가 알고 있던 것은 이 발견이 이준호 가족의 실종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밝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었을 때 봉투들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다. 조사는 극도의 주의를 요했고 과정의 모든 단계는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문서화되고 실행되어야 했다. 박혜진은 늦게까지 주변에 머물며 아마도 그녀의 가족이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을 구역을 비추는 조명 등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주유소에서의 감식 조사는 3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박지영 검찰청의 전문팀은 옛 세척 구역에서 발견된 봉투를 제거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추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업했다. 모든 절차는 비디오로 기록되었고 사진을 찍으며 수사에 필수적인 상세 기록을 남겼다.
기술 조정을 책임진 전문가 이준호 박사는 엄격한 조사 절차를 수립했다. 먼저 현장의 완전한 지형 측량이 이루어졌고 발견된 모든 증거의 정확한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었다. 그 후 실험실 분석을 위해 흙, 벽 배수 시스템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특히 봉투를 묶은 사슬이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반적인 사슬이 아니라 산업용 장비에 사용되는 특정 종류로 특이한 모양의 고리들이 출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금속에 나타난 산화 정도를 분석하여 습기에 노출된 기간을 파악했다. 오래된 세차장의 배수 시스템은 중요한 정보를 드러냈다. 배수구는 최근 대량의 액체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파이프에서 산업용 세정제 잔류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누군가가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후 현장을 매우 강하게 청소했음을 시사했다. 박혜진은 보안 경계선 밖에서 모든 수사를 지켜보았다. 때때로 휴식 중인 수사관들과 대화하며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항상 물었다. 수사관들은 정중했지만 신중했고 모든 확인은 실험실 보고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주는 수사 이틀째 경기도에 도착했다. 박혜진과 같은 호텔에 묵으며 주유소 근처에서 끊임없이 밤을 지새웠다. 해당 지역에서 실종된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며 긴장감과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지역 언론은 이번 발견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성남시, 강릉, 심지어 서울에서도 기자들을 보내 수사를 취재했다. 추측은 불가피했지만 당국은 기술 보고서가 준비될 때까지 어떠한 정보도 확인하지 않는 데 엄격했다. 셋째 날, 봉투들은 마침내 주유소에서 제거되었다. 봉투 내부나 외부 표면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라도 보존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전문 차량이 자료를 성남시 법의학연구소로 운반했다. 이준호 박사는 언론의 예비 보고서는 약 2주 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더 상세한 분석은 최대 2달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DNA, 치과 섬유 분석, 요소 노출 기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시간과 전문 장비를 요구했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박혜진은 주유소의 역사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 시설이 지난 5년 동안 2번 주인이 바뀌었고 세차장은 가족이 실종되기 불과 5개월 전인 2012년 2월에 정확히 비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유소의 전직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박혜진은 2012년 동안 최소 3명이 비활성화된 구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 소유주, 야간 경비원,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큰 부품을 보관했던 정비사. 이 모든 정보는 수사당국에 전달되었다. 야간 경비원인 김지우는 경찰의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다. 그는 비활성화된 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고 청소 용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2012년 하반기에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지만 그곳에 보관된 화학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지우는 또한 주말 주유소의 이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특히 저녁 교대 근무에 직원 수가 적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고 측면 접근로를 사용할 기회를 만들었다. 수사는 2012년 7월의 특정 기간에도 집중되었다. 판매 기록, 직원 이동, 심지어 존재했던 보안 카메라 녹화물까지 분석되었다. 목표는 그 특정 주 동안 주유소 운영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현 소유주인 김우식은 수사에 완전히 협력했다. 요청된 모든 서류를 제공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했으며 필요할 때마다 신문에 응했다. 그의 진술은 일관적이었다. 그는 2013년에 주유소를 구입했고 비활성화된 구역에 어떠한 의심스러운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수사 둘째 주 동안 전문가들은 배수 시스템 근처에 얕게 묻힌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 천조각, 작은 금속 물체, 유기물질 잔류물이 조심스럽게 수거되어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모든 발견은 그 장소가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확신을 높였다. 박혜진과 박민주는 수사관과 동행하여 발견 현장을 기술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황폐한 순간이었다. 가족이 마지막 운명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보는 것은 마침내 답을 얻은 안도감과 최악의 의심이 확인된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가져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발견에 충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했지만 시설 뒤편에 그렇게 심각한 범죄의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불안감은 지역 전체로 퍼져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친숙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예비 보고서는 발견 20일 후에 도착했다. 고속도로변 주유소에서
박혜진과 박민주는 경기도 성남시 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에 소집되었고 이곳에서 닥터 최민준이 기술 분석의 첫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확인될 내용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작고 엄숙했으며 닥터 최민준 외에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청 대표, 그리고 피해자 가족 지원 전문 심리 상담사가 참석했다. 박혜진은 2회 동안 찾아 헤맨 진실을 들을 준비를 하며 박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닥터 최민준은 직접적이고 정중하게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개의 봉투에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의 인골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정 연령은 이준호 일가족과 일치했다. 대략 40대 남성, 30대 중반 여성, 청소년, 그리고 어린 소녀였다. 최종 확인은 아직 진행 중인 DNA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다른 증거들은 이미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발견된 옷 조각들은 가족이 실종되던 날 입었던 옷의 설명과 일치했다. 박민준이 이준호의 것이라고 알아본 목걸이를 포함한 개인 물품들이 증거물에서 발견되었다. 박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침묵 속에 정보를 들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산채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다시금 고통을 겪어야 했다. 기술 분석은 또한 사망 경위에 대한 정보도 밝혀냈다. 닥터 최민주는 불쾌한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오랫동안 고통받은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망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났으며 이는 비극 속에서 최소한의 위안을 제공했다. 유골의 연대 측정은 사망이 실종 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2012년 7월경에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재료의 부식과 금속 사슬의 산화 상태는 발견된 환경 조건에 2년간 노출된 것과 일치했다. 박민주는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다. 수사관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증거에 따르면 가족은 고속도로변 주유소에 들렀을 때 아마도 비를 피하거나 긴급 정차를 했을 때 피습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수 시스템 분석 결과 산업용 세척제와 섞인 혈흔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 장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체계적으로 청소되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주유소의 옆 통로는 다른 고객들에게 목격되지 않고 시신을 운반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박혜진은 용의자에 대해 물었다. 수사관은 해당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주유소 전 직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전과자 등 여러 수사선이 추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정 이름이 공개될 수 없었다. 회의는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박혜진과 박민주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문을 했고 그때 공유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사는 심리적 지원과 발견된 사실로 인한 슬픔과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며칠 후 박혜진은 가족의 유골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모든 필요한 분석이 완료된 후 시신은 매장을 위해 인계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박지영이 16년 전 결혼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확인 소식은 해당 지역에 빠르게 퍼졌다. 지역 신문들은 지나친 선정주의를 피하고 정중한 제목으로 정보를 보도했다. 2회 동안 박혜진의 수색을 지켜보았던 성남시 시민들은 연대와 지원 제안으로 반응했다. 박민주는 필요한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았다.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고 생명보험을 활성화하며 여러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박혜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가 감당했다. 이 기간 동안 박혜진은 수백 통의 위로 메시지를 받았다. 수색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추적했던 낯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지지와 연대의 말을 보냈다. 범죄 수사는 장례 준비와 병행하여 계속 진행되었다. 새로운 신문이 이루어지고 추가 분석이 요청되었으며 경찰은 범죄 책임자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박혜진은 모든 중요한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통보받을 것이라고 들었다. 사망 확인 3주 후 박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의를 위한 수색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더 광범위한 캠페인으로 전환할 것이었다. 상실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행동으로 전환될 것이었다. 발견이 이루어진 주유소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었지만 많은 고객들은 부정적인 연상 때문에 그곳을 피했다. 주유소 사장은 사업을 팔까 고려했지만 더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준호 일가족 사건은 서부 멕시코 지역에서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범인들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 가족의 운명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마침내 애도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후 형사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야리트 사법부는 박씨 가족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나 동일한 범인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실종 사건들도 조사하기 위해 특정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미겔 산도발 수사관이 형사 수사 조정을 맡았습니다. 살인 및 조직 범죄 분야에서 25년간의 경험을 가진 그는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복잡한 사건에 대한 경험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조사의 범위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씨 가족 사건과 유사한 최소 8건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맥스 200번 도로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행하던 중 사라진 사람들로 악천후로 인해 도로 가시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유소의 전 야간 경비원인 에스테반 모랄레스는 진술의 불일치로 인해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더 강도 높은 신문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누락했던 정보를 밝혔습니다. 그는 2012년 일부 주말 동안 비활성화된 구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았음을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테반은 약 50세 정도의 남자가 항상 어두운 옷을 입고 새벽에 주유소의 옆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인은 작은 트럭을 운전했으며 시설의 배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이곳에서 경험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주유소의 전 직원 및 해당 시설에서 일했던 서비스 제공자들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은 52세의 정비공 아우렐리오 도밍게즈였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2012년 3월 경영진과의 의견 불일치로 해고되었습니다. 세차 구역이 비활성화된 지 정확히 한 달 후 경찰 기록에는 그가 절도 및 폭행 전과가 있으며 2000년대 미초아칸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콤포스텔라 근처 마을에 있는 아우렐리오의 집으로 갔을 때 그가 약 2년 전에 집을 떠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박씨 가족 실종 직후의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가구와 개인 물품을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버려진 집을 수사한 결과 중요한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마당의 임시 건축물 안에서 주유소에서 도난당한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신이 발견된 봉투를 묶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산업용 사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우렐리오가 주유소의 운영시간, 직원교대 근무, 특히 시설 뒤쪽에 유동량이 적은 시간을 상세히 연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주유소에 들르는 다양한 차량에 대한 메모가 있었는데 이는 그가 희생자들을 선별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혜진은 산도발 수사관과의 회의에서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지만 그녀의 가족이 계산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포식자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아우렐리오 도밍게즈에 대한 수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서부 멕시코의 모든 지부에 배포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어 현재 그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건의 목격 신고가 빠르게 접수되었습니다. 가장 유망한 신고 중 하나는 마사틀란에서 온 것으로 한 상인이 아우렐리오가 비공식 정비소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2013년에 가짜 서류를 사용하여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일했지만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수색과 병행하여 수사는 범죄가 정확히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이해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석은 아우렐리오가 주유소에 들른 희생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아마도 기계적인 도움을 제안하거나 차량 문제나 악천후와 같은 취약한 상황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우렐리오의 가족을 찾아 신문했습니다. 2010년에 그와 이혼한 전 부인은 그가 항상 폭력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강박관념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가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행동과 일상을 연구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혜진에게 계속 알렸지만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알려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자신도 가족의 살인이 그 주유소를 자신의 사냥터로 삼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또한 이 지역의 다른 실종 사건들도 아우렐리오와 연관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경찰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더 넓은 범위의 범죄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했다. 박혜진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가족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정보와 상호 지원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조직했다. 이 모임들은 경찰 수사에 추가 단서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박지영 가족 살해를 훨씬 넘어서는 연쇄 살인범 수사로 전환되었다. 박혜진은 자신의 정의 추구가 여러 사건을 해결하고 미래의 희생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2015년 1월 고속도로변 주유소에서 발견된 지 6개월 후 수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아우렐리오 도민게스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미국 국경 근처 정비소에서 가짜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의 체포는 연방경찰과 지역 당국의 조율된 작전 중 저항 없이 이루어졌다. 초기 신문 동안 아우렐리오는 48시간 이상 완전한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보통 외모에 키가 작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진 평범한 남자였으며 보통 상황에서는 의심을 사지 않을 사람이었다. 신문 중 그의 침착함은 그가 기소된 범죄의 잔혹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혜진은 산도발 사령관의 전화로 체포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마침내 가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가 구금되었지만 그것은 이준호, 박지영, 김우진, 박하윤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의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박민준의 도움으로 고용된 박혜진의 변호사는 그녀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사법 절차를 따를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완전한 전문가 보고서 접근, 청문회 참여,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최종 권리가 포함되었다. 아우렐리오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박지영 가족을 살해했음을 확인했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최소 5건의 실종 사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의 방법은 비슷했다. 다른 고객의 이동을 줄이는 기상 조건, 특히 주유소에 들른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아우렐리오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들이 폭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적은 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에 대한 지식을 이용했고 공격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박지영 가족의 특정 사건에서 아우렐리오는 그들이 그 7월의 토요일 오후 1시 40분경 주유소에 들렀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고 이준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엔진 소리에 대한 걱정을 언급했었다. 아우렐리오는 도움을 제안했고 그들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빠른 점검을 위해 뒤편으로 운전하도록 설득했다. 박혜진은 공공검사와의 준비회의에서 이 정보를 들었다. 가족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완전한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우렐리오는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도 밝혔다. 그는 주유소의 시간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이동이 적은 기간을 어떻게 지도화했는지, 그리고 몇 달간의 관찰을 통해 자신의 방법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그 상업시설을 자신의 사냥터로 만든 계산적인 포식자였다. 수사는 아우렐리오가 이전에 살았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당국은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미결 실종 사건들을 재검토했다. 최소 10건의 추가 사건이 그의 범행 방식과 유사성을 보였다. 재판 준비 몇 달 동안 박혜진은 피해자 권리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2년간의 수색을 통해 얻은 지식은 한국의 실종 사건에 대한 더 나은 수사를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목소리가 되었다. 박민준은 전체 사법 절차 동안 그녀의 주요 지지자였다. 그 자신도 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발했으며 종종 박혜진과 변호사 및 검사와의 회의에 동행했다. 재판은 2015년 10월로 예정되었다. 아우렐리오는 처음에는 박지영 가족 살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것이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다른 절차가 개시될 것이었다. 박혜진은 가족을 파괴한 남자를 마주할 심리적 준비를 했다. 재판 전 몇 달 동안 박혜진은 모든 일이 일어났던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것은 심리적 고문의 한 형태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처리하기 위해 그녀가 개발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가족이 운명을 맞이한 장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다. 주유소 주인인 정만식은 이러한 방문 동안 항상 그녀를 존경심으로 맞이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시설이 그렇게 잔인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발견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는 근처 지역에 폭력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명판이 있는 작은 기념비를 설치했다. 재판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언론은 이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해진은 몇 차례 인터뷰를 했으며 항상 실종 사건에 대한 더 나은 수사와 피해자 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선정주의를 피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경기도 성남시 주민들은 박해진과 다른 폭력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추모 촛불 모임, 법률 비용을 위한 모금 캠페인, 그리고 인식 개선 활동들이 성남시에서 흔해졌습니다. 박해진은 저항과 정의 추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박해진은 불안감과 함께 굳은 결의를 느꼈습니다. 아우렐리오 도민게스를 마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이준호, 박지영, 김우진, 박하윤의 기억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법 절차가 가족을 되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박해진이 3년 동안 찾아 헤매던 정의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다른 가족들이 2012년 7월의 그 토요일 이후 그녀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우렐리오 도민게스의 재판은 2015년 10월의 쌀쌀한 아침 강릉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해진은 박민준과 가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박지영, 김우진, 박하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우렐리오가 법정으로 끌려왔을 때 박해진은 분노와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위협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을 기대했지만 무표정한 표정을 한 마른 중년 남자를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 첫 몇 주 동안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 수사관들의 증언, DNA 분석, 전화 기록, 그리고 주로 아우렐리오 자신의 자백은 사실상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세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녀의 증언 동안 박해진은 자신이 겪었던 2년간의 수색, 불확실성의 고통, 그리고 가족의 실종이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고 시선을 피하는 아우렐리오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렐리오의 변호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책임 감면을 주장하려 했지만 의료보고서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범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인으로는 고속도로변 주유소 직원들, 법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아우렐리오와 관련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증언은 그가 수년 동안 개발해온 포식자 행동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박민준은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것에 대해 증언하며 그 토요일 아침의 평범함과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커져가는 걱정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통화와 그 가족 휴가에 대한 모두의 기대를 회상하며 그의 목소리는 여러 번 끊어졌습니다. 아우렐리오는 마침내 재판 마지막 주에 진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차갑고 어떠한 후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계적인 절차를 설명하듯이 범죄를 기술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신이 파괴한 삶에 대한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해진은 이러한 자백을 공포와 안도감을 섞어들었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공포, 하지만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얻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불확실성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안 되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우렐리오는 이준호 가족 살해 혐의로 가석방 없는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심리됨에 따라 추가 형벌이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박해진은 유죄 선고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게 찾아온 정의였습니다. 박민준은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그녀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기쁨이 아닌 3년간의 투쟁 끝에 오는 감정적 소진으로 울었습니다. 재판 이후 몇 달 동안 박해진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사로 복직했지만 폭력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부업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범죄가 저질러진 고속도로변 주유소는 전면적인 개혁을 거쳤습니다. 옛 세차 구역은 편의점으로 바뀌어 그곳에서 일어났던 공포의 물리적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만수엘 바르가스는 그 장소가 다시 평범하고 긍정적인 것들과 연관되기를 원했습니다. 박혜진은 매주 일요일 가족 묘소를 방문하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꽃을 가져다 놓고 그들에게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고통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은 평생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느린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박혜진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또한 피해자 단체들과 관련된 활동을 개발했으며 종종 다른 가족들을 돕는 박혜진의 활동에 동행했습니다. 비극은 개인적인 슬픔을 초월하는 사명으로 그들을 묶었습니다. 이준호 가족의 이야기는 여러 한국 대학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혜진은 가끔 참여했습니다. 세미나와 강연에서 피해자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진실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 박혜진은 가족에게 일어난 범죄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를 통해 해결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6가족이 마침내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수년간의 불확실성과 고통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나야리트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형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의 압박을 받을 때 가끔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항상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계산된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박혜진은 그를 방문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전히 번잡한 고속도로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내륙과 강원도 사이로 실어 날랐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에게는 평범한 길이었지만 박혜진에게는 가족이 즐거움과 기대로 가득 찬 하루를 영원히 삶을 바꿀 비극의 시작으로 만들었던 포식자를 만난 길이었습니다. 재판 후 3년이 지나서야 박혜진은 연구원이 아닌 관광객으로서 강릉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우진과 박하윤이 놀았어야 할 해변에서 석양을 감상하고 좀 더 평화롭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가족의 기억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던 고속도로변 주유소는 이제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과 모든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갖추고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마누엘 바르가스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발견된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지만 점차 그 시설은 지역사회의 평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박혜진은 가족의 기억을 짊어지는 것이 평생의 헌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통을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비슷한 사건들이 더 효율적이고 단호하게 조사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혜진의 삶을 영원히 바꾼 비극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영동고속도로는 여전히 서해안으로 가는 주요 접근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가족이 매년 이 고속도로를 여행했지만 대부분은 이 도로가 국가 서부 지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50세가 된 박혜진은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비정부 단체의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박혜진이 설립을 도운 탐색과 희망이라는 단체는 폭력 피해자 가족 지원에 있어 전국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자문, 심리 지원, 그리고 특히 당국이 수색 강도를 줄일 때에도 조사를 계속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박민주는 이 임무에서 그녀의 동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실종 관련 법률 문제에 전문화되었고 변호사를 고용할 자원이 없는 가족들을 자주 대변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수십 건의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아우렐리오 도민게스는 남은 평생을 연방 교도소에서 보낼 형을 복역했습니다. 재판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최소 15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여 한국 최근 역사상 가장 다작한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정한 후회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던 고속도로변 주유소는 수년간 여러 차례 개조되었습니다. 마누엘 바르가스는 결국 그 시설을 전국 체인점에 팔았고 체인점은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예전 세차 구역은 어두운 과거의 흔적 없는 현대적인 편의점으로 변했습니다. 박혜진은 매주 일요일 가족의 묘지를 방문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신선한 꽃을 가져가고 다른 가족들을 돕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이룬 성과들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이준호, 박지영, 김우진, 박하윤을 자신의 삶에 계속 존재하게 하는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방문 중에 박혜진은 2012년 7월 그 토요일 이후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법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법, 언론을 다루는 법, 수색 캠페인을 조직하는 법, 그리고 특히 고통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준호 가족의 이야기는 경찰 학교와 형사 수사 과정에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박혜진은 가끔 간견에 초대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진실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박민주는 2018년에 피해자 가족을 돕는 일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박혜진은 결혼식에 데모로 참석하여 파괴적인 비극 이후에도 삶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는 수년간 더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다양한 경찰력 간의 개선된 통신, 그리고 정교해진 수사 프로토콜은 아우렐리오와 같은 포식자들이 장기간 처벌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혜진은 자주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실종된 친척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실용적인 안내,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무엇보다도 수년간의 끈질긴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범죄 발생 후 10년 동안 박혜진은 직접적으로 40건 이상의 실종 사건 해결을 도왔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가족들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박혜진에게 그것은 자신의 가족의 기억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박혜진이 고속도로변 주유소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2022년 7월, 가족 실종 정확히 10년 후였다. 그것은 슬픔의 방문이 아니라 걸어온 모든 길에 대한 인정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손님들의 움직임, 해안으로 여행하는 가족들, 휴가에 들뜬 아이들,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계속되는 삶을 관찰했다. 그날 박혜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비극을 수십 개의 다른 가족들을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호, 박지영, 김우진, 박하윤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은 다른 생명을 구하고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었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준 변화를 일으켰다.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채널에서 조사되기를 원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제안도 남겨주세요. 영동 고속도로는 매일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통행한다. 경기도 가족들은 여전히 강릉으로 여행하며 신중하게 계획한 행복한 순간들에 대한 꿈과 기대를 안고 있다. 대부분은 다른 가족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장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남는다. 우리가 여행 중 주유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멈추는 가장 평범한 장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박지영 가족의 박혜진은 진실을 찾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변모할 수 있고, 가장 파괴적인 비극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성남시 박지영 가족은 영원히 다시 만난 채 성남시 공동묘지에 안식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주말 여행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